자, 이번 시간은 제15강 576페이지 갈게요. CM, TOC, CPFR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물류관리사도 강의를 하지만 물류관리사 쪽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CM이라는 것은 우리가 카테고리 매니지먼트죠. 그래서 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판촉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에서는 매출 저조할 때 이러한 판촉은 대개 가격 할인이나 수량 할증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단기적으로 이에 대한 CM에 대한 도입 배경을 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매출액을 늘릴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이제 이 전체 재고를 증가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매출액의 증대를 위한 이러한 단기적 처방들로 인해서 소비자의 수요 정보가 더욱 왜곡돼요. 우리가 예전에 앞쪽에서 왜 채찍 효과라는 거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최종 소비자의 소비 속도에 따라 제품이 공급 전체를 무르듯이 흘러가는 동기화돼야 된다는 거죠. 정보의 물류의 흐름을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수요의 창출은 공급망의 동기화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이 궁극적인 소비자의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고안한 것이 이 카테고리 매니지먼트 CM이에요. 그래서 그 정의를 내린다면 이 CM에 대한 정의는 카테고리 관리는 특정 제품 군을 중심으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유통업체와 제조업자가 협력을 하는 거죠. 협력을 해서 우리가 공동의, 이게 키입니다. 공동의 수요를 창출합니다. 수요를 창출. 역시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수요를 창출해야 판매되니까 하는 것이 이제 CM이에요. 그래서 얘는 니은에 보시면 카테고리를 전략적 비즈니스 단위로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얘는 유통업체와 제조업체 사이에 존재하는 벽을 제거함으로써 신제품의 도입, 제품 구세, 각종 촉진 전략 등을 최적화해서 궁극적인 소비자 수요를 창출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도입과 전개 3번을 보시면은 그동안 식품 및 일용품 업계에서 새로이 떠오르는 중요한 이슈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얘는 유통업체에 있어서 새로이 부각되는 기업 조직 구조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유통업체의 구매부서와 영업부서를 재편해서 내외부적으로 공급업체와의 통합 비즈니스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통합 카테고리 관리팀으로서 역할을 또 포함하고 있어요. 자, 디귿에 보시면 맨 마지막 상품 그룹의 구색을 관리하는 채째로 재편하는 과정을 지칭한다. 그러면 리을의 광의 카테고리 매니지먼트는 유통업체들과 거래 파트너, 공급업체들이 함께 모여서 소비자 중심의 카테고리 계획을 창출하고 관리하는 쌍방향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지칭한다. 얘의 구성 요소는요, 일반적으로 얘는 상호 연관된 6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과 프로세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요소이고, 나머지 전략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기반 요소죠. 그래서 기본 요소가 있고 지원 요소가 있죠. 지원 요소는 전략적 비즈니스 단위 성과 측정을 위한 스코어카드, 조직 역량, 정보기술, 거래 파트너십 간의 협력관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두 번째가 이제 보실 게 TOC입니다. TOC. 첫 번째가 이제 CM이었고, 두 번째가 TOC죠. 자, TOC는 시험에 많이 나와요. 또 물류관세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데, 자, 얘는 제약이론입니다. 제약이론이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 제약이론이라는 자체가 그 이외에도 제약 경영, 제약 자원 이론, 제약 조건 이론, 계약 관리, 동시 제조, 애로 자원 이론으로 불리기도 해요. 애로 공정이라고도 하는데,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물리학자인 골드렛이 개발한 생산 스케줄링 소프트웨어 OPT에서 출발한 경영과학의 체계적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드렛은 TOC를 이론을 제안했으며 생산 스케줄을 최적화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어요. 산출 회계 이론을 제시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 이론은 공장의 생산 개선 기법에서 출발해서 조직의 경영 전반을 다루는 경영 철학,
비영리 단체와 공공기관, 군대, 학교 그리고 개인의 일위까지 광범위하죠. 자, 여기에 대한 적용은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생산 스케줄링 외에 성과 측정을 위한 회계 이론이나 정책 분석, 수립을 위해서 사고 프로세스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얘는 생산 분야, 물류 분야, 재무 분야, 그리고 문제 해결의 정책 수립 등을 중심으로 시스템 개선에 활용되죠. 자, 기본 원리는 뭐예요? 밑에 기본 원리는 이 집중 개선 프로세스라는 불리는 시스템 사고입니다. 그래서 얘는 기업의 목표가 무엇이냐. 그래서 평범한 질문에서 시작을 하죠. 기업의 스스로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안목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기업의 존재 이유는 돈을 버는 것이다 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죠. 물론 이 돈을 단순히 목표라는 말로 바꾸기도 한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기업의 성과를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귿번에 보시면 성과를 제약하는 자원이 반드시 하나 이상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약 자원 등을 파악해서 개선해야만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TOC의 구성 같은 게 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구성이 이제 중요한데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요. 이건 이제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봅니다. 자, 구성은 이제 이 공급 사슬의 제약을 발견하고, 그죠? 제약이 이제 병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SCM에 응용할 수가 있고, TOC는 세 가지 관리 기법과 한 가지 성과 평가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네 가지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생산 물류 시스템을 관리하고 재고를 줄여주는 산출을 증대시키는 기업 비법인 DBR, 일반적인 시스템의 개선과 조직이 처한 제약을 판별할 수 있고 있는 사고, 프로세스고, 프로젝트 관리 기법인 에로 공정, 그 다음에 성과 결과 시스템으로 기존의 원가를 교환하는 산출 회계 등이 있죠. 자, 이에 대한 유용성은 기업 활동은 이제 여러 고리로 연결된 사슬과 같아서 가장 약한 고리를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약한 고리 제약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약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개선한다는 게 킵니다. 자, 얘는 뚜렷한 실행 도구가 없는데 SCM은 TOC를 SCM의 실행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TOC에 기반을 둔 APS가 SCM의 실행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PC의 핵심은 이제 즉시 약속, 정시 납품, ERP와 통합된 APS를 통해서 제조업체는 이제 고객의 주문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이제 출제 빈도가 높은데 시험이 출제가 되는데 우리가 마지막 CPFR이죠. 자, 요거는 이제 이 공급 사슬을 아무리 잘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매출과 수익을 올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SCM이 최적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주된 원인은 가장 중요한 고객을 전체적인 유통 공급 사슬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제외된다는 거죠. 정보의 부족과 각 시스템의 폐쇄성, 업체 간의 협업에 결여됐기 때문에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탈피해서 최신 비즈니스 모델로서 서로 유기적으로 이제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온 건데요. 이 이론은. 그래서 연결된 그 우리가 거래업체 사이에 이 SCM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등장한 우리가 CPFR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C라는 것은 협력이고요. 플래닝은 계획이고 F는 수요 예측, 그 다음에 R은 재보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전체적인 제조업체하고 우리가 유통업체가 합쳐져서 예측, 수요 예측이라든지 플래닝, 계획, 그 다음에 보충, 재보충,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공동으로 한다는 겁니다. 공동 C. 그래서 협력계획, 예측 및 보충 시스템은 판매, 재고 데이터를 소비자, 수요 예측과 주문 관리에 이용하고 제조업체와 공동으로 생산계획에 반영하는 등 제조와 유통업체가 예측, 계획, 상품 보충을 공동으로 운영, 협업하는 거예요.
니은의 얘는 EDI가 새로이 진화된 물류관리 시스템으로 식료품 및 자파업계에서도 인기가 있습니다. 자, 얘를 이용해서 소매업체들이 제조업체에게 정보를 보내면 제조업체는 상품 보충에 관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 정보를 사용합니다. 그걸 사용하게 되면 제조업체와 소매업체는 상품 보충에 의한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게 되죠. 자, 이거에 대한 원리는 우리가 카테고리 매니지먼트, 우리가 앞쪽에서 말했던 그 유통업체와 제조업체 협력에 대한 원칙에 근거를 해서 거래 파트너 간의 특정 시장을 목표로 한 사업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핵심 요소는 거래 파트너들이 우리가 업무 프로세스를 사업 계획을 공유하는 합의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정보와 계획을 공유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보다 효율적인, 그 운영은 효율적인 그 예측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최근에 마케팅과 판촉 계획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EDI보다는 좀 더 정교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정보와 계획을 또 공유하는 거죠. 그다음에 소매업체와 공급업체의 사이에 실시간 인터넷을 통신으로 사용하고, 얘는 특이한 매출 패턴을 보여주는 예외적인 매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런 다음에 소매업체와 공급업체 양쪽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인정이 되면 이 컴퓨터는 예측 계획의 변화에 기초해서 점포나 물류센터로 가는 상품의 양을 자동으로 변경해 주는 거죠. 그 예 시스템의 자료는 소매업체의 수송 전문가, 보충 매입자, 광고 직원, 물류관리자, 점포 운영자 등 소매 체인 내에서 다수의 사용자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공급업체에 의한 접속이 될 수 있는 공동의 데이터베이스로 공유될 수 있죠. 자, 기대 효과가 중요합니다. 자, 얘의 기대 효과는 뭐냐? 별표를 하나 해놓으셔요. 자, 여기 이제 중요한데요. 기대 효과는 매출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매출의 증가. 큰 기대 효과가 되겠죠. 조직의 합리화, 효율성을 높이고 제고시키고,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을 더 개선시키고, ROA를 향상시키는 것이 개선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제5장으로 가볼게요. 582페이지입니다. 자, 장을 바꾸겠습니다. 제5장입니다, 여러분들. 챕터 5장으로 가게 되면, 자,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전자상거래예요. 전자상거래의 이해를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이제 보통 전자상거래를 EC라고 얘기를 하죠. 자, 전자상거래를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인터넷이나 PC를 통신을 이용해서 우리가 상품을 사고 파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기업 또는 기업과 소비자 간의 상거래 활동을 다양한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에서 상거래 활동이란 재화 서비스를 판매하고 대금을 수취하는 일상적인 판매 활동뿐만 아니라 고객을 상대로 한 마케팅 활동이나 광고, 조달 활동 등 판매와 관련된 일체 활동을 모두 포함합니다. 자, 디귿번에 이제 이 온라인 쇼핑이라는 뜻이 있죠. 이 단순한 온라인 쇼핑이라는 뜻이었으나 현재는 이제 인터넷과 월드 와이드 웹, 그죠? 기술에 의해서 실현 가능한 비즈니스와 시장 형성의 모든 양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다. 자, 협의의 전자상거래는 좁게 보는 거죠.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일상의 생활용품과 같은 제약뿐만 아니라 원거리 교육이나 의학적 진단과 같은 서비스, 제가 지금 원거리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또 뉴스, 오디오, 소프트웨어 같은 디지털 상품도 포함되죠. 또는 협의의 전자상거래를 제품 및 서비스 홍보, 계약 체결 및 확인, 고객 서비스 등 개인과 기업의 직접적인 거래관계에 의한 프로세스와 이와 관련된 부수적인 거래 프로세스의 전자화로 이제 정의가 되는 거죠. 자, 광의는 좀 넓게 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자, 광의를 본다면 소비자의 거래뿐만 아니라 이 거래와 관련된 공급자, 금융기관, 정보기관, 운송기관 등 같이 거래에 관련된 모든 기관과의 관련 행위를 포함합니다. 전자상거래 시장이란 생산자, 중개, 소비자가 디지털 통신망을 이용해서 상거래를 시장으로 실물 자산과 대비되는 광의에 대한 그 전자상거래에 대한 그 개념에서는 가상시장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이게 가상시장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즉 우리가 어떻습니까? 니은의 이 광의의 전자상거래는 기업과 소비자가 컴퓨터 통신망에서 행하는 광고,
수발주,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 등 모든 경제 활동을 뜻하는 것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와 판매를 하는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개입돼서 B2B 기업 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기업과 개인 B2C, 기업과 정부 B2G 상권을 모두 포함한다는 거죠. EDI, 카스, 협의회, 전자상거래 모두의 통합된 거래 방식을 의미합니다. 자, 의의는 뭐 디귿번만 체크하세요. 이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조세 및 관세의 변화로 정부 수입에 영향을 주고 통화 및 지불에 대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합니다. 거래 인증, 거래 보안, 대금 결제, 소비자 보호, 지적 소유권 보호 등에 관해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내부적으로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해서 외부적 시장에 전 세계 또 확대되어 나갑니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발전은 제1단계는 그냥 밑에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 어떤 그 정보 제공 단계를 얘기하죠. 근데 니은 홈페이지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1단계는 이용자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접속수에 근거한 배너 광고 및 웹 호스팅에 대한 사업이 유망하고 부가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죠. 제2단계입니다. 인터넷의 양방향성을 이용해서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용자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호 교류 단계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웹 서버, 데이터베이스를 함께 운영하는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특정한 템플릿을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동적으로 우리가 HTML화시키고 또 고객의 요구를 또 데이터베이스에서 기록해서 DB화시켜서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거죠. 제2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1:1 마케팅이에요. 저비용으로 1:1 마케팅을 해서 인터넷 고객 서비스 센터 운영, 설문조사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3단계는 구체적으로 거래가 처리되는 거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계가 순서대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은 전자문서를 교환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때문에 네트워크상에 교환하는 메시지의 기밀성을 유지하고 메시지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상호 거래를 부인할 수 없도록 하는 보안 장치를 필요로 한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전자지불이라는 새로운 수단이 또 필요하겠죠. 자, 그 유형은 자 어떻습니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형태의 전자상거래 상품과 대금의 결제를 의미하는 기업 간의 그리고 기업 소비자의 전자상거래의 핵심을 이루죠. 자, 그래서 나와 있는 뭐 그림을 한번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기업 소비자 간의 B2C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어떻습니까? 오른쪽에 585페이지 니은만 체크하세요. B2C가 거의 대부분이죠. 이 기업과 소비자 간. 그래서 뭐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홈쇼핑, 인터넷 뱅킹, 대금 납부, 자금 이체 등의 온라인 금융, 사이버 주식 거래, 정보, 교육의 제공. 우리가 지금 저희가 교육도 제공하죠. 유료 데이터베이스, 오락 게임 주문형 서비스 등이 이제 거의 B2C예요. 그 다음에 이제 B2B가 또 우리가 시장에서는 많이 또 기업 간에 대한 전자상거래가 되겠죠. 기업 간 전자상거래. 그래서 뭐 원자재 및 부품의 조달, 유통 등의 물류 활동. 니은의 EDI나 엑스트라넷이라는 건 앞쪽에서 배웠죠. 그다음에 전자자금 이체 등을 통해서 거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기업이 얻는 이익은 뭐 원가의 절감 같은 게 되겠죠. 기업 간이 되니까. 그다음에 개발 및 생산 등에 있어서 사이클 타입의 어떤 그 단축이 되고 보다 향상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죠. 뭐 기타의 정보 전자상거래는 뭐 기업 정부 간에 이루어지는 B2G. 그래서 우리가 나라장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저도 이제 그 종합소득세를 하게 되면 홈택스가 있잖아요. 그죠? 전자. 그래서 부품을 조달하거나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데 홈택스 같은 게 또 이용되겠죠. 소비자와 정부 간의 C2G가 있습니다. 행정정상만이죠. 전자적 매체를 통해서 소비자의 정보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한다. 자, 그 다음에 구조화된 전자상거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밑에 표준화된 거래 형식과 데이터 교환 방식에 따라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형으로는 뭐 구조화된 전자상거래는 B2B, B2C, 카스 등이 있고 구조된 전자상거래와 비구조된 전자상거래가 아래 표같이 오른쪽에 있는데 밑에 자 이건 뭐냐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비구조화된 EC에서 구조화로 이제 상당히 진보가 되는 거죠.
구조화된 이슈로 상당히 진보화된다. 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서 우리가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비구조는 밑에 거래 특성이 비형식적 소규모에서 대규모 조직적 표준 형식, 데이터 전송이 비구조는 인터넷과 같은 개방형 네트워크를 통한 당사자 간의 즉시 전송인데 데이터에 대한 전송이 앞쪽에서 배웠죠. 전용 네트워크를 경유해서 전송됨으로써 점차 인터넷과 개방형 네트워크가 이용되고 비구조는 특별한 소프트웨어 없이 인식되는데 얘는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자 비구조는 모든 형태의 데이터인데 얘는 은용 소프트웨어가 하는 자동 데이터거든요. 자 얘는 수신자의 데이터 재입력인데 구조화된 우리가 표준 형식의 데이터 사람이 직접 처리하는데 은용 소프트웨어가 자동 처리된다. 그러니까 구조화됐다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교한다 그러면 뭐 대규모 조직화됐다, 표준화되어 있다. 그 다음에 특별하다. 자 응용이다, 그죠? 자동 데이터다, 구조화되어 있다. 뭐 이런 것에서 연결시켜서 뭐 비교해서 나온다면 그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특징은 뭐예요? 판매 거점의 불필요, 가상의 공간,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이루어지죠. 점포를 유지하는 들어가는 비용이 좀 전자상거래에 발생하지 않고요. 자, 유통 채널의 축소. 자, 기업,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가 이제 어떤 전통적인 상거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도매상이라는 중간상의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고 기업과 소비자에 직접 연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때 중간상이 취하는 이익이 없어지면서 고객에게 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또 하고 기업에게 또 보다 많은 수익을 달성할 수 있고 영업구역의 확대, 지역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전자상거래는 전국적인 범위를 전 세계 글로벌입니다. 이 때문에 더 범위가 넓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나 이런 것들이 알리바바가 이제 성공하는 게 전 세계를 갖고 따진다는 자체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다음에 영업시간에 대한 확장, 제한된 영업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우리가 전자상거래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풀가동이죠. 그 다음에 마켓 활동에 대한 변화를 본다면 오른쪽에 밑에 가시면 전자상거래는 1:1 쌍방향 통신을 통한 우리가 이 고객과 개인화된 활동이 이제 어떻습니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통적 상거래와 전자상거래가 있죠. 그러니까 또 아까 비구조와 구조화가 이루듯이 똑같이 비교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 58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전통적인 상거래에서 우리가 좀 더 전자상거래가 발전된다는 거죠. 비교해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까 유통 구조를 좀 줄이고 일부지였는데 글로벌 됐다. 제약 시간이 있었는데 24시간이다. 충분히 알 수 있죠. 옛날에 영업사원이 획득이 정보의 재입력이 필요했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간에다 재입력이 필요 없는 디지털 데이터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중요하죠. 옛날에 이제 일방적인 마케팅이었는데 전자상거래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1:1로 간다. 1:1 마케팅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쌍방향, 일방적이었는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제 고객 니즈에 선적한 포착이 어렵고 대응이 지원되는데 니즈에 대한 것이 이제 좀 더 신속히 포착이 실시되더라. 그 다음에 점포 공간이 필요했는데 아까 이 전자상거래는 제가 가상시장이라는 게 키였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가상 공간이라는 거죠. 네트워크 상에. 그 다음에 옛날에 이제 건물 임대, 인테리어 비용, 인력 등의 고비용이 소요되는데 저비용이다. 사이버 마켓 활용해서 끊임없이 무한 확장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거가 되고요. 자,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를 냈어요. 전자상거래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588페이지 보시면은 자, 요걸 이제 문제화 시켰습니다. 제가 항상 기대 효과라는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자상거래 기대 효과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기업자, 고객자 입장이 또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 공급자에 대한 기대 효과. 그 다음에 2번 고객, 소비자에 대한 기대 효과. 자, 우리가 이 공급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간과 시간의 그 장벽을 제거시키죠. 그래서 매우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확보할 수 있고요. 짧은 유통 채널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판매 거점이 불필요, 고객 정보 획득이 또 용이하며, 그 다음에 1대1 마케팅입니다. 아까 제가 키 포인트가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매자의 의사가 상관없는 일방적인 마케팅이었는데 이제 1대1 마케팅으로 간다는 거죠. 모바일 메시지로, 이메일로. 중소기업의 경쟁 기회를 제공합니다. 홈쇼핑 11번가 지마켓. 전자상거래는 중소규모의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죠. 초과 비용의 절감. 그래서 관리 비용이 또 획기적으로 절감될 수 있고, 효율적인 재고 관리, 대량 고객화를 통해서 풀 형태의 SCM이 가능하게 돼서 효율적으로 재고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른쪽 고객에 대한 소비자 입장은 어때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탈피되고, 웹상 많은 정보를 제공되죠. 다양한 선택 기회가 제공되고, 향상된 고객 서비스. 자, 사회적 측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리적 격차의 해소. 우리가 저개발 또는 농촌 지역의 주민들도 하여금 전자상거래가 아닌 전통적인 방법으로 획득이 어려운 상품의 구입,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고요. 교통 혼잡과 환경오염 감소, 삶의 질의 향상, 이런 것들이 이제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래서 문제를 푼다면 655페이지 갑니다. 자, 655 가시면 13번 문제죠. 자, 전자상거래 파급 효과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자상거래는 옛날에 전통적이보다 뭐든지 단축되거나 유통체를 단축하고 판매 비 운영 비용 감소, 진입 장벽을 더 완화시키고 개인정보 노출과 악용, 이런 것들이 이제 될 수가 있는데,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래 비용을 증가시킨다? 전자상거래가 확산되면 거래 비용을 줄이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노린 거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다 감소가 맞지 증가가 아니죠.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좀 우리가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대 효과까지 받고, 전자상거래 모델의 유형 평가 특성이라든지 이 모델의 유형,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와 이비즈, 그 다음에 유비즈, 이렇게 또 연결이 되면서 유비쿼터스라는 게 나오죠.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나오고, 전자상거래 기반 기술과 전자상거래 응용, 이렇게 해서 전자화폐, 에스크로 같은 게 또 설명이 돼요. 그래서 아쉽지만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좀 끊어서 갈게요. 15강에서는. 그래서 16강은 자, 우리가 페이지로서는 59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16강서부터는 전자상거래 나머지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강의하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만 좀 잡아볼게요. 자, 우리가 핵심 포인트는 도저히 576으로 가시면, 576 가시면 CM과 TOC, CPFR에 대해서 나눠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시험제 나온다면 물과에서 시험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의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 카테고리 매니지먼트와 그 다음에 TOC, 제약이론하고 그 다음에 CPFR,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협력계획 예측 및 보충 시스템이죠. 이 세 가지를 물어봐서 각각 어떤 걸 얘기하니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두시고요. 전자상거래는 협의와 강의가 있는데, 강의는 가상시장이라는 거, 또 전자상거래에 대한 발전이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데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B2C, 그 다음에 B2B가 가장 많죠. 우리가 두 가지를 자체를 물어볼 수 있고, 그 외에 B2G, C2G가 있다. 구조화된 거와 비구조화된 것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구조화에서 상당히 구조화된 게 상당히 진보됐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를 배웠죠. 그렇다면 전자상거래에 대한 전통적인 상거래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비교가 어떻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옛날에 일반적인 마케팅이었는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하는 이때 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상거래 기대 효과는 기업 입장과 소비자 입장이 있다. 근데 이제 모두 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용을 한다면 비용도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지리적 격차를 해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향상된 고객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문제 풀어봤던 거 위주가 있었죠. 그다음에 전자상거래에 대한 모델에 대한 유형 평가 특성은 조금 요거는 뒤에 내용들하고 연결시키기 때문에 아시지만 여기까지 끊고요. 제 16강, 15강이죠. 15강까지 했고 그 다음에 16강은 우리가 페이지 지금 보시는 교재 590페이지서부터 16강은 제가 다음 시간에 유통정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가죠.